I may be wrong. 숲속의 현자가 전하는 마지막 인생 수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 지음, 박미경 옮김.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 1961년 스웨덴에서 태어났다. 대학 졸업 후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며 26살의 임원으로 지명되었지만 호련히 그 자리를 포기하고 사직서를 냈다. 그 후 태국 밀림의 숲속 사원에 귀해 나티코, 즉 지혜가 자라는 자라는 법명을 받고 파란 눈의 스님이 되어 17년간 수행했다. 승려로서 지킬 엄격한 계율조차 편안해지는 경제에 이르자 46의 나이에 사원을 떠나기로 하고 승복을 벗었다. 환속 후에는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를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전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유쾌하고 깊은 통찰력으로 스웨덴인들에게 널리 사랑받던 그는 2018년 루게릭병을 진단받았다. 급격히 몸의 기능을 잃어가면서도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계속해서 전했던 그는 2022년 1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난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는 나티코의 이야기와 가르침을 담은 처음이자 마지막 책이다. 2020년 말 스웨덴에서 출간되어 독자들의 열광 속에 그해의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 30만 부 판매되었고 세계 25개국에 판권이 수출되었다. 프롤로그. 가장 소중한 것 단 한 가지. 사원을 떠나 환속하고 나서 스웨덴으로 돌아온 뒤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 남다른 인생 여정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하더군요. 특히 왜 출세 가도를 달리던 삶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밀림으로 들어가 낯선 사람들과 지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기자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17년 동안 승려로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했지만 이 질문에는 서둘러서 답변하고 싶지 않았지요. 제 맞은편에 앉은 기자는 인생의 영적인 면에 큰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가 승려로 살면서 포기했던 것을 다 알려주면 충격받을 게 뻔했지요. 수행하는 동안 저는 돈 한 푼 쓰지 않았고 선교나 자유도 하지 않았으며 텔레비전이나 소설책을 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고 가족도 멀리했으며 휴일도 없었고 현대 문명의 이 길을 누리지도 않았지요. 새벽 3시에 일어났고 하루 한 끼 주어진 음식을 주어진 만큼 먹으며 지냈습니다. 17년 동안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무엇을 얻었을까요? 저는 대충 둘러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을 고지곳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안에서 답변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17년 동안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에 매진한 결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얻은 초능력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초능력이지요. 당연히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혹시라도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아내도록 제가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성장하고자 오랫동안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을 함께 나눌 기회가 참 많았다는 점에서 저는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깊은 의미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제게 주어진 많은 기회가 삶을 더 순조롭게, 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라건대 이 책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삶을 더 순조롭게, 자기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이 책에 담긴 지혜 중 몇 가지는 제 삶의 중추였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죽을 날을 받아든 지난 몇 년간은 더욱 그러했지요. 여기가 모든 것이 끝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시작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요. 알아차리다. 8살 때였습니다. 스웨덴 남동부 해안에 있는 칼스크로나 외곽의 한 섬에 자리 잡은 할머니 댁에서 평소처럼 제일 먼저 일어난 뒤 혼자 어슬렁거리며 동생 닐스가 일어나길 기다렸지요. 그런데 부엌 창문을 바라보던 저는 우뚝 멈췄습니다. 제 안에서 들끓던 온갖 소음이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창턱에 놓인 크롬 토스터가 너무 멋져서 저는 숨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시간도 멈추었지요. 아침 햇살을 받아 모든 게 아른아른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연푸른 하늘에서 솜털 구름 한 쌍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 우뚝 솟은 자작나무가 반짝이는 이파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때는 제가 느낀 것을 언어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왠지 하고 싶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제게 집에 온 걸 환영해 라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이 행성에서 난생 처음으로 마음이 더할 수 없이 편안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었지요. 눈물이 고이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감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기분이 영원히 적어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물론 그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지요. 그래도 그날 아침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저는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가 편치 않습니다. 한순간도 마음이 진정으로 충만하고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늘 허전해서 누군가로 또는 뭔가로 채워졌으면 하는 공간이 남아들고 있지요. 제가 추구하는 건 의식적 현존 상태, 즉 지금을 온전히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마치 조금도 긴장을 풀면 안 되는 힘든 일처럼 들립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알아차림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는 점차 알아차리며 그리고 알아차린 채로 머무르며 알아차림과 하나가 됩니다. 칼스크로나에서 토스트 옆에 있던 날, 그날 아침 제게도 알아차림이 일어났습니다. 그 느낌을 표현하자면 뭔가 부드러운 것에 포근히 기대는 듯한 기분입니다. 생각, 느낌, 신체, 감각 등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더 큰 존재가 됩니다. 우리 내면과 주변 세상에서 미처 의식하지 못하던 것들을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것은 보이지는 않아도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처럼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정도는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정신이 딴 데 있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떤 느낌인지 누구나 잘 알 거예요. 항상 뭔가를 잊어버린 것처럼 찜찜하고 신경에 거슬리지요.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가 금세 드러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으로 즐거운 양 꾸미거나 함께 있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면 귀신같이 알아차리지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에 온전히 집중한다면, 뇌리를 스치는 온갖 사소한 생각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있는 순간을 훨씬 더 즐거워합니다. 우리를 믿고 따르며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지요. 그때 우리는 주변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이미 다 아는 얘기라서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 아는 사실이라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겉으로 영리하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집착하느라 현재의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온 세상이 제게 집에 온 걸 환영해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 행성에서 난생 처음으로 마음이 더없이 편안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편한 삶. 대학교를 골라 갈 수 있을 만큼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딱히 장래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유망하다는 학위 과정을 몇 군데 지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스톡홀름 경제대학에 입학시험이 시행되던 8월, 스톡홀름에 머물고 있어서 시험을 치기로 했습니다. 금융과 경제를 공부해서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아버지가 걸었던 길이었지요. 꼬박 하루에 걸쳐 여러 과목의 까다로운 시험을 치렀습니다. 다행히 시험을 제법 잘 봤는지 몇 달 뒤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다른 계획이 없었기에 입학해도 손해를 볼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경제학은 언제나 유용해서 수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고들 했으니까요. 하지만 스톡홀름 경제대학에 입학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23살 때인 1985년 봄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스웨덴의 노동시장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기업체는 인재를 선점하려고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인 학생들을 채용했습니다. 5월의 어느 화창한 저녁, 스톡홀름 중심부인 스트라드베엔의 고급 식당에서 저는 중견투자은행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면접을 보는 자리였지요. 저는 총명한 인상을 심어주는 동시에 음식도 먹으려고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제게는 늘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식사와 면접이 무사히 다 끝나고 악수를 하는데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분명히 다음 면접을 보러 런던 본사로 오라고 요청받을 걸세. 그런데 그 전에 자네에게 충고 한마디 해도 되겠나? 예, 얼마든지요. 런던의 내 동료들과 면접을 볼 때는 업무에 좀 더 관심이 있는 척하게. 그분이 어떤 의미로 하는 말씀인지는 물론 알아들었지만 막상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꿰뚫어 보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는 다른 제 또래 젊은이들처럼 어른이 된다는 것이 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려고 결국 어설픈 대로 전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때로는 관심이 없는 일에도 관심이 있는 신용을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엔 제 연기력이 상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도 일이 잘 풀려서 저는 몇 곳에 더 합격했고 얼마 뒤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5월 어느 일요일 오후 스웨덴에서 가져와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있는 붉은색 이케아 소파에 누워 있는데 열린 창문으로 따뜻한 바닷바람 살살 불어왔습니다. 거대 다국적 기업의 에스파냐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었고 전담 비서도 있었습니다. 출장 다닐 땐 비즈니스석을 이용했습니다. 해변에 멋진 집도 있었지요. 2달 뒤엔 당시 스웨덴 최대의 가스 업체였던 AGA 자회사의 역대 최연소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AGA 사보에 제 특집 기사가 실릴 정도였으니 겉보기엔 확실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요. 그때 제 나이가 겨우 만 26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는 그림처럼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결국엔 깨닫게 되지요.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성공과 행복은 서로 다른 것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제가 인생을 능숙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확실히 물질적으로나 직업적으로는 많은 것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3년 동안 6개 나라를 돌면서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엄청난 의지력과 자제력을 발휘해서 겨우 버텨낸 거였죠. 저는 여전히 속내를 숨기고 재무관리에 관심이 있는 척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진심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흉내를 내면 생각보다 무척 오래 버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자제력만으로는 더는 해낼 수 없는, 아니 해내고 싶지 않은 날이 옵니다. 한 사람의 일상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은 우리 존재의 더 깊은 부분에 자양분과 활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 유형의 자양분은 흔히 성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끈끈하게 이어져 있다는 느낌에서 자신의 업무가 의미 있고 자기 재능이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바뀌게 한다는 느낌에서 나오지요. 제 경우에는 일하러 나가려고 빈틈없이 차려입고 반짝거리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면 마치 연극에 출연하려고 분장한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타일을 메고 엄지를 치켜 세우며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자, 오늘도 신나게 시작해볼까?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분이 별로야. 일하러 가기도 싫고 일 생각만 하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마음 한구석엔 늘 의심이 회오리처럼 몰아치는 것 같아. 내가 준비를 제대로 했을까?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상사들이 나를 언제쯤 꿰뚫어 볼까? 내가 그냥 경제에 관심이 있는 척하고 있다는 걸 언제쯤 알아차릴까? 붉은색 소파에 멍하니 누워있던 그때 그런 의심이 평소보다 더 세차게 밀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스톡홀름 경제대학에서 공부했던 책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대기업 재무 담당자의 주요 동기는 무엇인가? 바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주주의 이익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주주를 한 사람이라도 만난 적이 있나? 설사 만난다 해도 내가 왜 그 사람들의 재산을 최대한으로 불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지? 머릿속은 그 주에 처리할 업무를 생각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제 역량으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경영진 회의에서 마드리드 외곽의 탄산 공장 증설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했고
스웨덴 본사에 분기 보고서도 제출해야 했지요. 아직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일요일 오후였지만 마음속에는 다가올 업무 때문에 불안이 가득해 가만히 있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기분인지 다들 잘 알 겁니다. 그런 정신 상태에서는 모든 생각이 시커먼 필터를 통과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무엇을 떠올리든 불안과 걱정, 허탈감과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제 마음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 누워서 아무런 생각만 계속하고 있어 봤자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 문득 그때 읽던 책이 떠올랐습니다. 실은 이미 3번째 읽고 있던 책이었지요. 상당히 난해한 내용이라 3번이나 꼼꼼하게 읽었는데도 30에서 40%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선종 불교를 다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터사이클 정비 기술을 담은 것도 아니었지요. 모호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상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어렴풋이 이해한 내용을 한 구절 뽑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내면의 평화로운 것, 고요하고 차분한 것, 자꾸 떠오르는 갖가지 생각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소중하며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와 같은 것들에는 보상이 따른다. 몇 번이고 읽다 보니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좋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떠올린 온갖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차단하기란 불가능한 것 같군.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건 그냥 가짜겠지. 경영진 회의를 손꼽아 기다리는 척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까지 얄팍해질 수는 없다고. 내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뭘 어떻게 하는 걸까? 책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고요함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지요? 어떻게 해야 내면의 평온함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 안에서 평온과 고요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무척 끌렸습니다. 평온을 찾는데 명상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명상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이 호흡에 무척 집중하는 것으로 봐서는 호흡과 관련 있지 않을까 짐작하는 정도였지요. 딱히 힘들 것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저 또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줄곧 숨을 쉬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명상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제가 숨을 쉬는 방식과 다르게 호흡에 관여하고 또 그 호흡을 관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숨쉬기를 처음 하는 사람처럼 제 호흡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마시는 거야. 다 마셨으면 다음으로 천천히 내뱉으면 돼. 다 뱉었으면 잠시 멈춰야지. 평생 해오던 일이라 식은 죽 먹기였다거나 호흡에 타고난 재주가 있었다고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실은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중력을 유지하느라 무척 애써야 했습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계속하면서 호흡만을 생각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제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영진 회의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지? 저녁에 또 가스파초를 먹어야 하나? 언제쯤 스웨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자친구가 왜 나를 찾을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점차 마음이 조금이나마 잠잠해졌습니다. 괄목할 만하거나 종교적이거나 신비한 변화를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잠시나마 급박한 마감에 시달리지 않는 시기가 찾아왔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급류처럼 휘몰아치는 생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엔 충분했지요.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겠다고 미친 듯이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이 살짝 느슨해졌어요. 갖가지 생각으로 불안해하는 사이사이에 평온을 유지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그저 존재한다는 느낌에 다가가게 되었지요. 이렇게 비교적 차분해졌을 때였습니다. 제 안의 고요한 공간에서 어떤 생각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생각이라기보다는 충동에 가까울지도 모르겠군요. 갑작스럽게 제 안에서 튀어나왔거든요. 그것은 일련의 사고 과정에서 도출된 마지막 연결고리도 추론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실말이나 전제가 아니라 완전한 결론이 되어 제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됐어. 마음을 정하는데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 내려놓기로 마음먹자 속이 후련했지요. 그 결정은 위험하면서도 역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끓어오르는 에너지가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덩실거리며 춤을 췄습니다. 그때 제 모습은 정글북에 나오는 갈색곰 발루 같아 보였거든요. 흥겹고 신이 나 있었지요. 어깨너머로 곁눈질하면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 내린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과거라는 목줄. 26살 때 에스파냐에서 고독을 견디다 절박한 마음으로 15분 동안 명상을 시도했던 일은 그 당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면한 불안감과 허무감을 달랠 무언가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즉각적인 평안을 얻고자 멋모르고 시도해본 것에 불과했지만 더 깊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게 만드는 시도였습니다. 제 안에서 속삭이는 현명한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해서 무슨 엄청난 각성을 했다거나 특별한 정신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잠시 벗어났지요. 그것만으로 놀라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생각이 온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더는 그 속에 매몰되진 않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한 발짝 물러나 제 마음을 지켜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지요. 그러자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가 곧 생각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생각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무비판적으로 자신과 동일시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행하지 않은 정신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요. 우리의 정체성과 생각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느끼는 것 말입니다. 긍정적 사고를 권장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긍정적 사고가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일시적인 눈속임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럼 아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어떨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우리 뇌는 애초에 부정형으로, 즉 무언가를 없애는 방향으로 사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해도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면 앞으로의 삶에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일단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날수록 부추기는 유일한 요소는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 꽉 쥐었던 주먹을 활짝 편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동작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든 물건이든 내려놓고 보내줄 수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잠깐이라도 힘주어 붙들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간단한 행위로 상상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가령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던 고민 대신 호흡처럼 덜 복잡한 신체 활동으로 관심을 의식적으로 돌린다면 내면의 혼란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를 찾는 동시에 치유 효과도 누릴 수 있죠. 어쩌면 다음의 방법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꺼이 시도할 마음만 있다면 말이에요. 우리의 상반신은 일종의 물병과 같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몸 안에 물이 차오른 듯 상상해 보세요. 숨을 내쉴 때는 수위가 내려가서 병이 비워집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물이 바닥에서부터 다시 차오릅니다. 호흡이 엉덩이에서 또는 더 바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런 다음 물이 배를 지나 가슴과 목까지 차오르는 기운을 느껴보는 겁니다.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이 파도에 자신을 잠시 내맡겨 봅시다. 자세가 썩 편하지 않다면 자기 몸에게 다정하고 부드럽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어떻게 호흡하는 게 제일 좋니? 가슴을 조금 더 펴면 공기를 들이마시기가 더 편하니? 어깨를 살짝 내리면 어떨까? 이 정도면 됐다고 느껴지는 몸속 깊이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당장은 이렇게 호흡만 하면 됩니다. 다른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요. 휴가를 떠난 셈입니다. 전두엽의 스위치도 꺼버렸습니다. 이 순간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순간 짜내야 할 기획안도 제시해야 할 의견도 없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꼭 기억해야 하는 상황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신경 쓸 일은 오로지 호흡뿐입니다. 원하는 시간 동안 호흡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처럼 몰입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기회가 찾아왔다면 어딘가 어색하고 두려운 마음은 뒤로하고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호흡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차분하고 평온하게 바꾼다거나 내면의 희열을 맛볼 수 있어서도 아니에요. 특별히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호흡이란 원래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에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는 겁니다. 호흡과 관련된 중요한 어휘들을 생각해 봅시다. 영감을 뜻하는 단어 inspiration에는 숨을 들이마신다, 즉 흡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열망을 뜻하는 단어 aspiration에는 숨을 내쉰다, 즉 흡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신이나 활기를 뜻하는 스피릿과 스피리추얼의 어원도 숨을 쉰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런 단어들의 관련성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연의 생기와 힘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다면 일상적으로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태국의 대선자이자 제가 수행했던 숲속 사원의 주지였던 아잔차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자기 몸을 드나드는 호흡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관심을 어디로 기울일지 선택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울까 싶겠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솔선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처음 호흡에 집중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 마음은 대부분 요요처럼 정신없이 움직이거든요. 몇 차례 호흡을 따라가는가 싶다가도 사소한 일에 주의력이 흐트러지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을성 있게 관심의 끈을 다시 당겨야 합니다. 당기고 또 당기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야 하죠. 우리 마음은 지칠 줄 모르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닫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마다 결국 또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꾸짖거나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해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또다시 흐름을 놓쳤다는 것에 주목한 뒤 그 생각을 내려놓고 원래 집중하려던 대상으로 차분히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꿋꿋이 버틸 만한 가치가 있죠. 호흡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건 개개인의 삶에선 별로 돋보이지 않는 몸짓일지라도 인류의 집단적 알아차림이라는 진화적 측면에선 꼭 필요하고도 귀중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태고적부터 어느 종교에서든 차분히 내면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 중요성은 불교나 명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생각을 내려놓을 능력이 있습니다. 관심을 어디로 돌릴지, 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일에 얼마 동안 관심을 기울일지 선택할 능력도 있지요.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잠재된 능력을 무시하거나 아예 잃어버린다면 우리 삶은 여태까지 몸에 깊이 밴 행동과 관점에 좌우됩니다. 모든 결정을 습관적으로 내리게 되지요. 이를테면 과거의 목줄이 묶여 끌려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결국 우리는 같은 트랙을 계속해서 돌고 또 돌게 됩니다. 그런 삶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존엄도 품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줄을 끊어내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생각을 내려놓을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상사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아무래도 일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듯합니다. 전 이쯤에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갑자기 말하는 게 아주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네, 그만뒀어요. 아니요, 다른 계획 따윈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한 달 지난 뒤 에테보리로 돌아와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마요르나 구역에서 원룸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런 다음 어느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날 싱크대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다른 직원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접시 닦기가 새로 들어왔네. 이 자식은 스웨덴어를 한마디라도 알아들을까? 속에서 제 자존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얼마 전까지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얼마 뒤 문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전차를 타고 캠퍼스로 가는 길에 낯선 광고판이 보였습니다. 정신건강 전화상담 서비스를 새로 개설한다는 광고였지요.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 어떨까 싶어 선뜻 신청했습니다. 6주 동안 일요일마다 교육을 받고 나서 매주 목요일 밤에 4시간씩 전화상담을 배정받았습니다. 상담 초기엔 어떻게든 조언을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입을 다물고 그저 열린 마음으로 차분히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고향 마을의 어두운 측면과 마주했습니다. 외로움과 곤궁, 절망감과 무력감, 그 무게 앞에서 종종 출근이 꺼려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담을 마치고 나면 제 가슴을 울리던 상대와 나눈 온기 덕분에 늘 한 뼘은 더 자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 때문에 울었던 사람들은 이제 고마움으로 말미암아 울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마침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준 까닭이지요. 그중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이런 관심을 받아본 것이 수십 년 만의 일이라고 하더군요.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는 일은 그 자체로 저에게 무한한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1년간 문학을 공부한 뒤 더 넓은 세상을 탐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도로 건너가 국제연합의 세계 식량 계획을 집행하는 재무관리자로 일하게 되었지요. 이상주의적 희망에 들뜬 서양 젊은이가 인도에 도움을 주러 갔다가 오히려 인도에서 더 많은 도움을 얻었다는 사례의 전형이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던 1년 동안 배낭을 메고 동남아시아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3주 내내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내리기도 했지요. 가히 환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산이라면 아무 조건 없이 좋아했습니다. 산에 있을 때면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온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거든요. 여전히 높은 봉우리에 오르면 마냥 행복합니다. 그러니 웅장한 히말라야 산맥의 산궤를 날마다 걷고 또 걸으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해 했을지 상상할 수 있겠죠. 장기간 산행해 본 적이 있었다면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을 겁니다. 복잡하던 삶이 나날이 단순해지지요. 결국엔 날씨와 몸, 음식, 음료, 휴식으로 압축됩니다. 저 역시 아침에 배낭을 메면 지구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아무도 저를 꺾을 수 없을 것 같았지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는 역사상 가장 멍청한 배낭 여행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무거운 배낭에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양장본을 넣고 다닐 만큼 허세 가득한 여행자는 저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밤에 천막을 치고 나면 예외 없이 너무 피곤해서 한 글자도 읽지 못했지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산행을 마무리하고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로 돌아왔습니다. 배낭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하루 세끼 모두 쌀과 렌틸콩을 넣은 스튜만 몇 주 내내 먹었던 터라 시내에서 제일 맛 좋은 크루아상을 제공할 것 같은 식당을 찾아가 호화로운 아침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때마침 아주 아름답고도 도전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케이프타운 출신의 의대생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름은 헤일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성에게 다가가는 법을 잘 몰랐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느님이 그 비법을 담은 책을 나눠주던 날 늦잠이라도 잤나 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말이 슬슬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앞에 앉은 수다스럽고 흥미로우며 또 만만치 않은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헤일리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함께 태국으로 놀러가서 몇 주 동안 영화같이 아름답고 순수한 해변 로맨스를 즐겼지요. 그렇지만 결국엔 저는 헤일리에게 차이고 말았습니다. 꿈같은 나날을 2주쯤 보냈을 무렵 제가 헤일리를 좋아하는 만큼 헤일리가 저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소한 걱정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헤일리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자 가슴속에서 뭔가가 맺히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덩어리는 급격하게 커져서 제 감정을 점점 더 차단했지요. 갑작스러운 행복은 오히려 두려움을 낳았고, 두려움은 두꺼운 방어막을 내세워 감정을 느끼지도 표현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감정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면 장난기와 유쾌함, 익살스러움은 사라지고 행동 거지는 점점 더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말을 잃고 몸은 경직됩니다. 확실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속으로 끝없이 되뇌었지만 그럴수록 혀도 몸도 더욱 굳어졌고 그동안 오해는 더 깊어졌습니다. 마침내 제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헤일리가 아주 부드럽고도 사려 깊은 태도로 저와 헤어지겠다고 말했을 때 제가 짜낼 수 있는 답변은 고작 이게 다였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의 나 같은 놈과 사귀었다면 나도 그 놈이랑 헤어졌을 거야. 전에도 몇 번 차였던 적이 있었지만 과거의 경험은 새로운 아픔을 조금 더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이별은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게다가 저는 그 아픔을 앞에서 의연하기보다는 멜로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유난스럽게 힘들어하는 편이었지요. 물론 이별의 아픔을 유독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태국의 한 해변에 막 버려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외롭고 비참했지요. 게다가 그곳은 배낭 여행객이 즐겨 찾는 장소였습니다. 어디를 봐도 아무 근심 없이 뜨거운 햇볕에 몸을 태우며 흥겹게 모험을 즐기는 젊은이 천지였고 모두 눈부시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도스토옙스키 책 뒤에 숨어 삼라만상을 아우를 심오한 사상을 갈구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썼지요. 그렇게 며칠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삼킬 듯 차오르는 어두운 감정을 다스릴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 16년 동안 온갖 교육을 받았는데 삶이 힘들 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건 하나도 없다니. 누구나 이따금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살면서 한 번도 힘든 시절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극도로 외롭거나 무기력하거나 소외되거나 오해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시기가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는 붙잡을 만한 것을 찾아내서 우리 자신을 거기에 붙들어 매야 합니다. 밖에서 찾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찾으면 더 좋지요. 편하게 살아오다가 상심한 젊은이가 어떻게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는가, 이 대목을 쓰고 보니 꽤나 상투적이고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랬지요. 저는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모르는 번민으로 가득한 어린 중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 사소한 일에도 당사자는 죽을 듯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도 인생의 진실이지요. 그때까지 종교에 어떤 관심도 없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마음의 고통 앞에서 지극히 무력하다는 것만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무슨 짓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든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게 부처님이라면 괜찮은 출발점 같았습니다. 사원에 첫 발을 내딛다. 태국 북부에 있는 어느 사원에서
영어로 한 달짜리 명상 과정을 진행한다기에 주소를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명상을 한두 번 시도해보긴 했지만 진짜 명상이 어떤 것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예전에 여행을 다니면서 불교 승려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새벽에 바리떼 승려의 공양 그릇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박탈하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느긋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꼭 승려가 아니더라도 태국인에게는 전반적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는 묘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다들 현재 처한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스웨덴에서 태어나 살아가면서는 별로 접하지 못했던 여유와 안정감이 묻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안에선 늘 뭔가 부족하다고 속살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실수를 저지르는 등 당황하거나 멍청한 짓을 저지를 때마다 그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반면에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는 잠잠해졌고요. 당시에는 저는 그게 저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소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란 세상에서는 가혹한 내적 비평가에 끊임없는 불평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지극히 사소한 실수를 저지를 때조차 가차없이 비난을 던지는 목소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환경의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에 비해 부족하다는 느낌과 언젠가 그 부족함을 남들에게 들킬 것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며 다른 이들이 자기 실체를 알면 경멸당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갖은 요령을 부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주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요. 그때 만난 태국 사람들과 대조해보니 이와 같은 특성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태국 사람들은 제가 자란 문화권의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환영한다고 진심으로 확신하는 서양인은 별로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태국 사람들은 어떤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될까, 나를 싫어하거나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신을 환영해 주리라고 확신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지요. 어이, 내가 왔어. 반가운 일이지. 내가 끼니까 더 즐겁잖아. 다들 내가 와서 기쁘겠지. 당연한 소리지만 다들 나를 좋아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다소 과장해서 묘사하긴 했지만 저는 태국인에게서 그와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스스럼 없는 태도가 부럽고 좋았지요. 명상이 주는 혜택에 터무니없이 큰 기대를 안고서 사원에 도착했습니다. 치앙마이 공항 외곽의 작고 번잡한 마을에 있는 사원이었지요. 벼룩 두성이 개들이 사방에서 컹컹 짖으며 음식물 찌꺼기를 받아 먹으려고 얼쩡거렸습니다. 게다가 사원 앞에선 지역 음악 축제라도 열리고 있는 것인지 때때로 전자음악이 연주되고 젊은이들은 무대에서 흥겹게 춤을 추었습니다. 제가 명상 과정을 듣기로 되어 있는 곳 바로 옆이었지요. 승려들은 줄곧 담배를 피우고 한담을 나누면서 소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은 다 저 같은 서양인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변 분위기와 상관없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명상 수련 과정의 두 번째로 참여하던 날, 제 생각이 어떠했는지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45분 동안 방해받지 않고 마음 챙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호흡만 잘하면 돼. 그것의 절망이 이곳에서 다 떨쳐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야. 어쩌면 헤일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나저나 오늘 점심은 뭘까? 어제 나왔던 음식은 고향에선 개도 안 먹을 정도로 형편없었어. 그런데 이 근처에는 나무마다 뜨거운 햇살을 받아 잘 익은 열대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아니, 집중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아, 그런데 커피는 진짜 아쉬웠어. 가만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네. 우리 같은 서양인 배낭족들이 자금을 대니까 이곳이 돌아가는 걸 텐데. 모금함은 우리가 다 채워주는데 네스카페 하나 변변히 대접하지 않는다니. 괜찮은 이탈리아산 커피 메이커를 하나 갖다 넣었으면 투자금쯤은 금세 회수할 텐데. 코르타도, 카푸치노 이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명상하면서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관심을 빼앗기다니. 누가 나한테 사원 식단을 신경 쓰라고 했나? 그나마 아무도 못 들어서 다행이네. 난 누구보다 진지하게 명상해야 할 사람이야. 정신 차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해. 내 몸을 느껴보자. 다 내려놓고. 부처님은 내려놓는 걸 좋아하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야.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지루하냐? 뭔가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니야? 설마 이게 다라고? 내 안에서 불꽃이 터지려면, 천상의 쾌락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난 준비가 다 됐다고. 명상을 진지하게 시도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분별 있고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일지라도 알고 보면 대부분 사고 과정이 이리저리 날뛰고 서커스의 원숭이처럼 제멋대로 오락가락하는 생각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말입니다. 많은 이가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음이 금세 고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은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잠깐뿐입니다. 죽은 사람의 마음만이 계속해서 고요할 수 있지요. 살아 숨쉬는 한 우리는 두뇌를 쓰기 마련인데 본래 어떤 안을 구상하고 그 안을 다른 안과 비교해서 새로운 안을 재구성한 뒤 그것에 또다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두뇌의 일이니까요. 우리 머릿속에서 전혀 검열되지 않는 채 불쑥불쑥 떠오르는 생각을 직면하면 당황해서 겁을 먹거나 실망하기 쉽습니다. 남들이 우리 마음을 읽을 수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지요. 아마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안심할 테지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다면 이상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생각일 뿐, 진실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울러 내면에서 벌어지는 생각의 고개에 주목할 줄 아는 것은 유용한 기술입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그런 생각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생각을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그 생각에 더 냉철하게 접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 희한한 생각이 또 떠올랐군. 괜찮아. 어차피 난 그 생각을 놓아버릴 거니까. 저는 이제 막 내면을 탐사하기 시작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방금 그들의 머릿속이 얼마나 혼돈에 빠져 있었는지를 발견하고 자신과 자기 생각 사이에 거리를 두려 하는 사람들이지요. 머지않아 반드시 더 겸허해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한 자기 자신과 자기 신념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즐겁습니다. 우리는 서로 통하는 게 많지요. 말하지 않아도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만 같습니다. 난 아직 마음을 다 비우지 못했어요. 당신도 아직 마음을 다 비우지 못했군요. 난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도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군요. 난 이따금 엉뚱한 생각에 빠지곤 해요. 당신도 그렇군요.
난 어떤 일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곤 해요. 당신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사고 과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를 갈라놓는 것보다 우리가 공유하는 것을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서 왔든 어떤 이력을 지녔든 간에 우리의 내면이 작용하는 방식은 대체로 닮았습니다. 그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다면 더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한 양 신용하느라 기진맥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과 서로 돕고 나누고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위성처럼 고독하게 홀로 부유하지 않는 대신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신 서로의 존재가 위안이 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배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의 아름다움과 뛰어난 점을 발견하고도 자신이 그들만 못하다는 내면의 속삭임에 더는 시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않는다. 한 달짜리 명상 수련 과정이었지만 나흘 만에 도망치듯 사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톡홀름 경제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흥미를 느끼는 강좌가 단 하나도 없었지만 3년 과정을 끝까지 마친 것만 봐도 분명합니다. 1987년엔 연습 경기만 겨우 9번 뛰고서 35도로 펄펄 끓는 날씨에 세비야 마라톤을 완주하기도 했지요. 당시 입었던 두툼한 면 티셔츠에 젖꼭지가 쓸려서 지금도 생생할 정도로 아팠는데도 말이에요. 그랬던 제가 이번에는 중도에 포기했던 겁니다. 네 번째 날 저녁 치앙마이 시내에서 포도주를 한 병 시켜놓고 뭐가 잘못됐는지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왜 그리 힘들었을까요? 나무 판때기에 누워 자는 건 참을만 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도 견딜 수 있었지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형편없는 음식이나마 배불리 먹지 못하는 것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는 제 쉼없이 떠들고 울먹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독서를 날리고 의문을 제기하고 불평을 일삼는 내 생각과 홀로 마주하는 것, 그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정시키려 애써도 제 마음은 끊임없이 인신공격과 자기회의로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 와중에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긴 했습니다. 너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즐거운 마음으로 마주할 수 없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저 자신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나 자신이 좀 더 견디기 쉬운 사람이 되는 거야. 내 본 모습을 좀 더 편하게 대하는 사람, 내 생각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말이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감은 있었습니다. 더는 제 인생이 통제할 수 없는 내부와 외부 상황에 전적으로 달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슬픔이나 불안감이나 외로움에 밀려들 때 호흡에 집중하면 좋다는 사실은 체득했습니다. 제 의식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온갖 생각을 아무 의심 없이 믿지는 않게 되었지요. 그것이 부처님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얼마 뒤 결국 4주 과정을 마치려고 그 시끌벅적한 작은 마을의 사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내린 제일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중간에 2번이나 더 포기하고 다시 돌아간 끝에 기어이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타낫이라는 중국인 스승이 있었는데 그만두겠다고 할 때마다 웃으며 위로해 주셨지요.
따끈한 두유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마시고 한 잠 푹 자도록 해요. 당신은 이걸 하려고 먼 길을 왔어요. 어쩌면 내일 아침에는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요. 실제로 매번 바뀌었습니다. 부처님이 왜 인생의 무상함을 그토록 강조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힘든 시절조차 영원히 지속되진 않지요. 그것이 부처님이 준 두 번째 선물입니다. 스웨덴으로 돌아와서도 아침 저녁으로 명상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제 내면 세계를 여는 열쇠를 받은 듯 것만 같았습니다. 제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일들을 직면할 때마다 마음속의 벽이 조금씩 쓰러졌습니다. 여기저기 흩뿌려진 관심을 걷어들이고 선택한 곳으로 주의를 쏠리게 하는 것. 진정한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뿐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준 세 번째 선물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말라. 살면서 이보다 더 도움이 됐던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타고난 초능력을 간과한 채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에 의심을 품으며 조금은 거리를 두거나 우스갯거리 삼아 가볍게 접근한다면 자기답게 살아가기가 무한히 쉬워지는데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자기 내면에 참된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며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편이지요. 떠오르는 생각을 거르지 못하고 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되어 수시로 상처받습니다.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제 상처에 신경 쓰느라 지혜로운 선택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모두 믿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암울한 순간에 바닥이 없는 심연으로 빠져들게 되지요. 말 그대로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는 삶에서 존엄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은 대부분 의도치 않게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섬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간에 길러진 방식, 그동안 경험한 것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타고난 것들, 우리가 속한 문화와 환경, 그리고 인생 여정에서 마주치는 메시지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생각 또한 그 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 생각이 어떤 양상을 취할지도 통제하지 못하지요. 다만 어떤 생각은 더 오래 품으며 고취할 수 있고 어떤 생각에는 최대한 작은 공간만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쑥 떠오르는 생각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믿을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